상식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행정법이 성문법원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헌법하고 법률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 세 번째로서 법규 명령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법규 명령은 헌법이나 법률의 위임에 의해서 국가 행정권에 의해서 정립된 법규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컨대 대통령의 경우도 우리가 이거 국가 원수이지만은 통수권자이지만은 행정수반으로서 행정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에서 발령되는, 만들어지는 법령을 우리가 법규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규 명령에는 내용상으로 상위 법령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안을 집행하기 위해서 바라는 그런 명령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를 위임명령, 후자를 집행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규 명령은 주로 행정작용에 관한 법원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들이다 보아집니다. 이는 행정이 고도의 전문성, 기술성을 띠고 있음에 따라서 이에 신축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에 입각해서 이 법규 명령이 발령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관련 사항에 대해서 대강을 정하고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런 법규 명령에 위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법규 명령의 중요성이 현대 행정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회 입법 기능에 의해서 가능하면 모든 사항에 대해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옳고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특정한 사안이라든지 시급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장관이 법규 명령 발령에 의해서 국민의 권익보호라든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행정작용을 추스려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체제 하에서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종속되는 법규 명령이 일반적인데, 특수한 경우 예외적으로는 법률과 동급의 법규 명령이 발령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요. 긴급명령,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은 대통령이 법률의 근거가 없을지라도
국회의 소집이 어떤 특정한 사유에서 정상적이 못한 경우 등 어떤 전제되는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법률과 동급의 이런 법규 명령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법규 명령은 법률의 위임 여부에 따라서 위임 명령, 위임이 없지만은 어떤 특정 사안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명령으로서 집행 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대통령이면 대통령령을 발령할 수 있고 국무총리면 국무총리령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행정각부 장관의 경우에는 부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특수한 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경우는 약간의 어떤 명칭은 약간의 이 법규 명령하고는 달리 표현이 되지만은 예컨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과 같은 법규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헌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이외에도 우리가 감사원에 관한 근거 규정이 있는데, 그리고 이 감사원에서의 어떤 직무 수행 차원에서 감사원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법규 명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다소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요. 우선 헌법에 명시되는 경우에만 법규 명령 발령이 허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헌법에서 감사원에 따른 감사원의 법규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설령 감사원 규칙이 만들어질지라도 이것은 법규 명령으로 볼 수 없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에 적극설의 경우인데 헌법에 규정된 행정입법 형식 규정은 열거적인 것이 아니라 고 본다면 굳이 감사원 규칙이 법규 명령성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 인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의 존재 이유는 헌법에 의해서 세계 조문에 의해서 명시되고 있거든요. 헌법 97조에서 감사원 설치에 관한 규정, 98조에서 감사원 조직에 관한 규정, 99조에서 감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 및 국회 보고에 관한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 100조에서는 감사원 조직 등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그런 규정을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입법, 법규 명령 제정에 관한 규정, 열거적인 것이 아니라면 헌법에 근거해서 중차대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러므로서 감사원장이 특정한 상황에서 명령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면 굳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처럼 이런 법규 명령을 발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지라도 그것을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시각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이 성문법원에서 행정규칙이 되겠습니다. 행정규칙,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컨대 어떤 행정지침이라든지 훈령, 기타 내부 규정들을 우리가 행정규칙이라 볼 수 있거든요. 법률이나 법규 명령이 아닌 그런 어떤 이런 규범적인 것들을 우리가 행정규칙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행정규칙이 법원성 인정 문제는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있어서 행정 운영의 주요 부분이 이 행정규칙의 형식을 빌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전혀 예사롭지 않다고 봐지는 것입니다. 예컨대 행정규칙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지침이라든지 훈령, 기타 내부 규정 등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행정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행정사무 처리 준칙이라는 그런 전제에서 그 법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행정규칙으로서 훈령의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법률에 의해서 행정기관에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 이를 사전에 대비하고 그 적용상의 경험 축적과 법률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법률을 제정 시행 이전에 행정 내부에서 이 훈령이 발령돼서 좋지 않은 그런 경우들을 행정 실무적으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다고 본다면 법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초인가요? 그래서 이거 디지털 3법, 다시 말해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혁명 시대에 되기 위해서 대비해서 나름 국회가 전향적으로 이런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디지털 혁명에 대한 개념이 오래전부터 시행됐잖아요. 그렇다면 아마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든 지방정부 차원에서든 이런 훈령의 형식 등을 빌어가지고 사전에 해당 주무부서라든지 국에서 다뤄야 될 일들에 대한 어떤 행정 내부적으로 조율하는 하나의 지침이라든지 어떤 훈령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행정규칙의 중요성이 특히 현대 행정에서는 종전 우리가 개발연대에서의 행정의
그 입장에서는 크게 부각될 수 없는데 최근에 현대 행정에 있어서는 사전에 대비하고 예측해서 시행착오를 최소함으로써 행정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성에 의해서 사전에 이런 어떤 그 훈령 등 내부 지침을 마련해서 행정을 조율해 나가는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유용성이 높다는 점에서 행정규칙의 법원성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 5번째로는 자치법규가 있는데요. 이것은 크게 이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하고 자치단체장이 발령하는 규칙을 우리가 나누어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치법규에는 헌법과 법령이 범위 안에서, 여기서 법령이라는 것은 뭐 법률, 앞에서의 어떤 법규, 명령 등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헌법과 법령이 범위 안에서 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해서 정립된 하는 법규를 우리가 자치법규라 한다 이래 됐습니다. 조례의 경우는 지방자치법에서, 그 다음 규칙의 경우도 지방자치법에서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의 경우를 본다면 법령이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 제정을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규칙의 경우도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그런 입법 근거를 우리가 연상해 본다면 법원성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자치법규는 그 효력에 있어서 상위 법령에 위반되지 못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위반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자치단체장이 규칙을 제정할 수 없도록 지방자치법령에서, 자치법에서 명시적인 그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조례 또는 규칙 제정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에서 이 특수하게 다루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있어서는 예컨대 공동 쓰레기장을 설치해서 공동 사용하기 위한 경우라든지 용수에 대한 그것을 시설을 공동으로 설치해서 공동 사용하기 위한 그런 사례에 비춰서 이런 그런 것들을 위한 협약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지방자치법에서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 행정주체 간, 이것은 소위 지방자치단체 간의 합의, 즉 협약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해서 어떤 그 규약을 체결해서 하는 경우 이런 규약이 과연 자치법규로서 인정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시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는 경우라든지 어떤 그 공동 어떤 그 식용수 시설을 설치해서 공동 관리하는 경우라면 그와 관련해서 어떤 그 시설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사용료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을 주민 입장에선 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협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주민한테 미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법원으로서 이 기능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문법원이다 이래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공동시설, 공동관리에 따른 어떤 그 설치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용료 수수료 문제를 연상해 본다면 이런 그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약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은 뭐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니고 조례도 아닌데 뭐냐 이렇게 해서 약간의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해석상, 유권 해석상 그런 경우도 자치 일반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그리고 일반적으로 주민한테 법적 효력이 미치는 그런 법규 개념으로 인정이 되고 있다,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국제조약, 국제법규가 있거든요. 뭐 국제조약, 뭐 여러분 아시죠? 조약, 협정 등으로 이제 그 용어가 표현되기도 하는데 조약, 협정 등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국가 사이에서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뭐 유엔이라든지 뭐 난민기구에서 난민협약 등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국가와 국제기구 사이에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를 우리가 국제조약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국제법규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가 당사자가 아니지만은 어떻든 국제조약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그 규범성이 인정되거나 승인되는 것, 뭐 이런 것들 우리가 국제법규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에서 받아들여야 되는지 마는지에 대한 그런 그 판단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쨌든 일반 해석론적으로 우리나라가 당사국인 국제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법규는 그 내용이 국내 행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성문 법원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입법사항에 관련되는 내용일 경우에서는 국내법과 마찬가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래 됐습니다. 그 밖의 내용, 다시 말해서 국내 행정에 관한 내용 외일 것에 관한 경우에는 법규, 명령과 같은 효력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국제조약이나 국제법규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 일반에 적용되기 때문에 뭐 국민 입장에서 주민 입장에서 그와 관련된 어떤 그 법적 효력을 받아들여서 감내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 뭐 그런 것은 헌법 6조 1항에서 그 인정해야 되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소위 요선 김대중 정부 시절에 남북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한번 보시죠.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정에 관한 합의서의 어떤 법적 효력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었고, 이것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거든요. 남북 사이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 관계와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임을 전제로 조국이 평화적 통일을 이룩해야 할 공동의 정치적 책무를 지는 남북한 당국이 특수 관계인 남북 관계에 관해서 채택한 합의 문서로서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 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래 봤습니다.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현 정부도 남북 간에 여러 가지 조약에 준하는 이런 관계를 문서에 의해서 체결하고 있는데, 1999년 7월 23일자 대법원 판례에 입각했을 때 그것들은 현재의 남북 관계에서 우리 헌법 체제 하에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이를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 책임을 지고 상호 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그런 문건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법적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서 이와 준하는 그런 협정서가 체결이 됐는데, 우리가 어떤 이 군사행정적 측면에서 이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으로 아직은 받아들여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성문 법원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특히나 우리가 이 국제조약, 국제법규의 해석과 관련해서 특히 우리 경우는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문서에 의한 이런 협정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에서도 99년도 판례를 통해서 감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상식적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법 상식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